나는 지금까지 혼자 싸워왔소.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을 억누르려는 듯한 날카로운 냉소가 담겨 있었다. 고요한 아침의 햇살이 통유리 창을 넘어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진 거실은 마치 박물관처럼 차갑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공간의 주인 권희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IT 업계를 호령하던 젊은 왕.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된 폐위된 군주에 불과했다. 하영은 그의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고독과 분노, 그리고 그가 짊어진 거대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더 깊은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전장,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고독하게 싸우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벽을 향해 날아가 산산조각 났다. 화면에는 그의 사촌인 권태민이 이끄는 이수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경영 실패로 파산하고 불의의 사고로 2다리마저 잃은 전임 CEO 권희수와는 다른 안정적인 리더십이라는 조롱 섞인 문장이 달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그녀의 대답에 이수의 얼굴에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떠오른 적 없었던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림자처럼 서 있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깨진 파편들을 치웠다. 그들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치료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왕의 귀환을 돕는 유일한 책략가였다.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나. 오하영의 합류로 권희수의 외로운 복수극은 이제 두 사람의 치밀한 전쟁으로 변모했다. 그의 서재는 완벽한 작전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보안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부여했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클리닉을 정리하고 24시간 그의 곁을 지키는 개인 치료사이자 비밀 책사가 되었다. 이수는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돌려 박 비서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1년 전 의문의 차량 추돌 사고.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2다리의 감각을 잃었다.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의 사촌인 권태민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이사회 장악을 통해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를 무능하고 파산한 전임자로 만들어버렸다. 하영의 능력은 이수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물리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두뇌는 거대한 조직의 병든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냉철한 외과의사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수가 건네준 방대한 양의 회사 데이터를 밤을 새워가며 분석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도 최고라는 놈들이 다녀갔네. 결과는 똑같아. 재활 불가. 이 다리는 그냥 장식품이라는군. 권태민은 정면 승부를 피하는 타입이에요. 그는 자신의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활의학과 의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비싼 치료비를 받아낼 궁리만 가득할 뿐 환자를 향한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권태민에게 매수되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그녀가 수백 개의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회장님, 박 비서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혹시 딱 한 번만 더 다른 사람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기꾼을 데려오려고. 사기꾼이 아닙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큰 병원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작은 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주변 사람을 이용해 상대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해요. 지금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의 세력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약점이 있어요. 돈, 여자, 혹은 숨겨진 스캔들. 우리는 저 거대한 벽을 한 번에 부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벽돌부터 하나씩 빼내야 해요. 이수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박비서의 간절한 눈빛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 임원 명단 중 한 사람의 사진을 가리켰다. 박동준 전무. 그는 권태민의 가장 충실한 신복 중 한 명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동네. 오하영 재활클리닉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건물 안. 오하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 할머니의 굳어버린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있었다. 이 사람부터 시작하죠.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의 분석에 따라 이수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충신들을 움직여 박전무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다. 하영이 데이터 속에서 찾아낸 작은 횡령의 실마리를 이수는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 거대한 부패의 증거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길은 섬세했다. 그녀는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의 마음을 읽고 고통의 근원을 찾아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의 치료실은 작고 낡았지만 언제나 희망을 찾아온 환자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하영이 전략을 세우고 적의 약점을 찾아내면 이수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그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렸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환자를 막 돌려보냈을 때 클리닉의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박 비서가 들어섰다. 그는 하영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자신의 함 회장님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영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재벌가의 복잡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박 비서의 간절한 설명에 그녀의 직업의식이 발동했다. 그녀는 의사로서 눈앞의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늦은 밤 작전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서재에서 간단한 야식을 함께 먹곤 했다. 컵라면과 찬밥,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만찬보다도 달콤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함 속에서 지난 1년간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았고 그녀는 그의 차가움 속에 숨겨진 왕국을 되찾으려는 왕의 뜨거운 열정과 고독을 보았다. 다음 날 하영은 박 비서의 안내를 받아 이수의 외딴 별장으로 향했다. 성처럼 거대한 저택의 위압감에도 그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환자에게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이수의 몸도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다. 거실 중앙 휠체어에 앉아있는 권희수.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다. 또 돈 냄새를 맡고 온 돌팔이인가. 한 걸음만 더요. 할 수 있어요. 그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운 비수였다. 하영이 그의 곁에서 그의 몸을 지탱하며 속삭였다. 이수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이를 악물고 떨리는 다리를 내디뎠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비록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었다. 하지만 하영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는 감격에 겨워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도 아름다웠다. 환자분의 다리를 진찰하러 왔지. 자존심을 치료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 몰락한 왕이 아니었다. 그녀라는 날개를 얻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부활하는 군주였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그리고 그녀라는 굳건한 동맹과 함께 마침내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당돌하고 직설적인 대답에 이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권희수가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자 멈춰 있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는 더 이상 은둔하는 왕의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왕국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는 전쟁 지휘 본부였다. 하영은 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다리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근육의 위축 상태, 신경 반응, 그리고 미세한 부종의 흔적까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제 우리가 방역할 시간이야. 진찰을 하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의사가 아닌 거대한 미스터리를 발견한 탐정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이수가 서재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권태민의 세력도를 그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무력감이 아닌 승리를 향한 군주의 냉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상하군요. 뭐가? 의무 기록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완전 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한 바로는 신경은 살아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영은 그의 곁에서 그의 가장 믿음직한 책사가 되었다. 그녀는 의학적 지식을 넘어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전장의 판도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대체 지난 1년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라고 묻는 것 같았다. 권태민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이에요. 권희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이 이름 없는 여의사. 그녀는 무언가 달랐다. 하영이 말했다. 신경은 살아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당신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방심을 우리는 이용해야 해요.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하영의 말은 고요한 거실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수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지난 1년간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그의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의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이름 모를 여자는 단 몇 분의 진찰만으로 그 모든 진단을 뒤집고 있었다. 그들의 작전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웃기는군. 이수는 자신의 충신인 박비서를 통해 파산한 권희수가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 개발한 낡은 AI 알고리즘 특허를 헐값에 해외의 작은 투자회사에 넘기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권태민의 첩자에게 의도적으로 흘렸다. 당신도 다른 놈들과 똑같아.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비싼 치료비를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아니요. 그 AI 알고리즘은 몇 년 전 이수가 직접 개발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상용화가 불가능해 사장되었던 실패한 프로젝트였다. 하영은 그의 비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문가의 차가운 눈으로 그의 다리를 다시 한번 훑었다. 아니나 다를까 권태민은 그 정보를 즉시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이수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이수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은 그로 하여금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팀에게 그 낡은 알고리즘을 비밀리에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회장님의 재활을 방해했거나 혹은 지독하게 무능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의무 기록에 따르면 회장님께서는 초기 재활 과정에서 근육 이완제와 신경 안정제를 과도하게 투여받으셨습니다. 손상된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신경을 잠재워버린 겁니다. 그건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며칠 후 연구팀은 흥분된 보고를 올렸다. 그녀의 분석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이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권태민이 추천했던 의사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대표님, 이 알고리즘 괴물입니다. 지금의 기술력과 결합하면 금융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완벽한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몇 가지 도구들을 꺼냈다. 길고 가는 침, 그리고 작은 정흑이 달린 기계였다. 권태민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이수가 이 기술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수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완벽한 승리를 손에 넣고 싶었다. 제가 제안할 치료법은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멍청한 권이수, 마지막 발악마저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녀는 미사여구나. 거짓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잔인한 진실을 말했다. 그는 당장 그 특허를 가로채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죽어있는 신경세포를 정의 자극과 물리치료를 통해 강제로 깨우는 방식입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을 겁니다. 성공 확률도 장담할 수 없고요. 하지만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수의 별장에서 하영과 이수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오직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굳건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미끼를 물었군요. 이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지난 1년간 그는 절망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있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를 가망 없는 환자로 취급하고 포기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길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고 있었다. 하영이 말했다. 그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덫의 문을 닫을 시간이다. 좋아, 해보지. 이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먹잇감은 이제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대답에 하영은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권태민은 자신이 승리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수 테크놀로지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의 손에는 권이수가 파산 직전에 몰려 회사의 낡은 특허를 헐값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날부터 지옥과도 같은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다. 하영은 악마 조교처럼 한치의 자비도 없이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정확하게 그의 신경점을 찾아내어 날카로운 침을 꽂아 넣었다. 침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정이 자극은 온몸의 뼈마디를 뒤트는 듯한 고통을 유발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권태민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우리 그룹을 이끌었던 권희수 전 회장님께서 이제는 회사의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수 테크놀로지의 미래를 무능하고 부도덕한 리더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이수는 비명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 무력한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가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가 매수해둔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권희수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권태민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권희수의 해이만을 발휘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다.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 말하세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영의 목소리는 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한계를 시험하면서도 결코 그 한계를 넘지는 않았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활짝 열렸다. 며칠이 지났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감각 없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었다. 이수의 마음속에서 희미했던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박 비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휠체어 한 대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역시 무리였나. 휠체어에는 권희수가 앉아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달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하영이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아래 특정 혈자리에 마지막 침을 꽂아놓고 정이 자극의 강도를 최대로 올렸다. 그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날카롭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태민은 순간적으로 경악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온몸이 활처럼 휘었다. 바로 그때였다. 권희수 씨,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는 겁니까? 당신은 이제 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요. 권태민 대표, 지리스. 이수가 나지막이 그러나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박 비서의 도움을 받아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각,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작은 정정이가 이는 듯한 느낌이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서부터 뇌까지 전광석화처럼 관통했다. 권태민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특허를 팔았습니다. 이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권태민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이수가 말을 이었다. 그 특허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군요. 그는 자신의 발가락을 내려다보았다. 1년 만이었다.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죽어있던 자신의 몸 일부에서 생명의 신호를 느낀 것은 그는 박 비서에게 눈짓했다. 박 비서는 노트북을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국제 화상통화 연결 화면이 떴다. 잠시 후 화면에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위험 있는 모습의 서양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을 무심하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기쁨의 기색이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작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스터 앤더슨,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회의실에 있던 몇몇 이사들이 경악하며 외쳤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퀀텀 홀딩스의 회장, 제임스 앤더슨이었다. 그녀의 말에 이수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1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앤더슨 회장은 화면 너머로 부드럽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부서진 다리가 그리고 그의 부서진 마음이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퀀텀 홀딩스는 이수 테크놀로지의 AI 알고리즘 특허를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일환으로 이수 테크놀로지에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여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적의 첫 신호 이후 권이수의 재활은 더디지만 꾸준하게 진전을 보였다. 지옥 같던 고통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오하영과의 재활 시간은 그의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환자와 의사였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희는 방금 전 만장일치로 우리의 파트너인 권이수 회장님에 대한 완전한 신임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그의 육체적인 변화 너머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권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낡은 기술은 사실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트로이슈의 목마였던 것이다. 그녀가 보기에 권이수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 불을 켜놓고 무언가에 몰두했다. 그녀가 가끔 치료를 위해 일찍 별장을 찾을 때면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경영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몰락한 왕은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의 귀환을 알리고 있었다. 요즘 IT 업계 동향은 어떤가요? 앤더슨 회장의 폭탄 선언에 이사회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던 게임이 사실은 상대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한 편의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어느 날 그녀가 치료 도중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이건 사기야 무효야. 뉴스만 보면 세상이 금방이라도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다른 이사들의 웅성거림과 경악에 찬 탄성 속에 공허하게 묻혔다. 바로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권이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장내를 제압했다. 신기하게도 그의 작은 손짓 하나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이수는 코웃음을 쳤다. 아직 놀라기엔 이로. 권태민, 언론이 떠드는 건 다 거품이야.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의 흐름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읽는 거지. 지금 시장은
AI 반도체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다음 10년이 결정될 거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회의실 뒤편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오하영이었다. 그는 말을 잇다가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말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파산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통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등장에 몇몇 이사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인가? 하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의심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의 절망은 어쩌면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의 파산과 추락은 어쩌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위장일지도 모른다. 하영은 이수의 휠체어 옆에 섰다. 그리고 그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다음 치료 시간, 그녀는 그의 굳어진 허벅지 근육을 마사지하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잡고 있던 하영의 손과 휠체어의 팔걸이에 힘을 주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온몸이 가늘게 떨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요즘 뉴스에 이수 테크놀로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권태민 대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회장님이 아프신 동안 회사를 정말 잘 이끌고 있잖아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단상 위에 굳건히 섰다. 그녀는 일부러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그의 원수이자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촌을 칭찬한 것이다. 1년간 그를 올감했던 휠체어는 이제 그의 등 뒤에서 무력한 쇠덩어리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손끝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가 마사지하던 이수의 허벅지 근육이 순간적으로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권태민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터질 듯이 커졌다. 그래,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군.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지만 하영은 보았다.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복수를 기다리는 굶주린 맹수의 얼굴을. 두 발로 선 이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는 더 이상 몰락한 왕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완전한 군주였다. 그녀의 심장이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흥분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재활치료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몰락한 왕이 비밀리에 꾸미고 있는 거대한 반역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스크린에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그것은 1년 전 그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비밀 증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경찰관은 권태민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사고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했다고 눈물로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경영권 찬탈을 위해 현직 회장을 살해하려 한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이다. 권태민, 당신 그냥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었어. 복수를 위해 날개를 숨기고 있을 뿐이었지. 모든 것이 끝났다. 권태민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모든 죄악을 만천해 공개하는 자폭쇼가 되어버렸다. 권태민은 초조했다. 자신의 신복을 통해
권희수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그 여자 재활 치료사. 오하영이 온 뒤부터의 변화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 권희수가 회복하여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게 둘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싹을 잘라야지. 권태민 씨. 살인교사 및 업무상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는 또 다른 사고를 계획했다. 이번에는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다. 그저 다시는 일어설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짓밟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는 별장에 심어둔 하수인에게 이수가 재활치료에 사용하는 평행봉의 지지대 나사를 몰래 풀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가 일어서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잔인한 함정이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권태민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날 오후 별장의 재활치료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이수는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하영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자신을 경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이사들을 향해 그녀를 소개했다. 이수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평행봉 앞에 서 있었다. 지난 몇 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 끝에 마침내 자신의 두 팔 힘으로 상체를 지탱하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게 된 첫날이었다. 내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내 유일한 동맹으로서 할 수 있어요. 아주 천천히 다리에 신경을 집중하세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동반자를 자신의 여왕으로 선포하고 있었다. 하영이 그의 등 뒤에서 그의 자세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이수는 숨을 골랐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희망이 이 한 번의 시도에 걸려 있었다. 그는 팔에 힘을 주어 휠체어에서 몸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두 발이 바닥에 닿았다. 비록 팔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함께 그들의 새로운 왕국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영의 날카로운 눈이 이수가 짚고 있는 평행봉의 오른쪽 지지대에서 미세한 흔들림을 포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던 볼트 하나가 아주 살짝 풀려 있었다. 권태민의 몰락과 함께 이수 테크놀로지를 둘러쌌던 길고 긴 전쟁은 막을 내렸다. 권희수는 왕좌로 귀환했고 그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권태민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다. 함정이야.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폭풍의 눈이었던 권희수와 오하영 사이에는 어색한 평화만이 감돌았다. 목숨을 건 싸움이 끝나자 그들을 묶어주었던 팽팽한 긴장감의 끈이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왕과 책사가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별장에 함께 사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경고등이 울렸다. 이수가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평행봉에 체중을 싣는 순간 저 지지대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날 오후 하영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그때 이수가 재활 치료실로 그녀를 불렀다. 그가 처음으로 일어서는 데 성공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수가 막 평행봉에 몸을 기대려던 찰나 하영은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이수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단단한 상체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더군. 위험해요.
이수가 이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다리로 그녀의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끼익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평행봉의 지지대가 부서져 내렸다. 이수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바닥이 아닌 그녀의 가녀린 몸이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하영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하영은 이수의 몸 아래에 깔려 충격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의 다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다리만은 절대로 다치게 할 수 없었다. 아니, 이수는 자신이 넘어진 것보다 자신을 감싸 안은 그녀의 따뜻한 청아, 어깨에서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부서진 평행봉과 자신의 몸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이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자신을 구해낸 것이었다. 당신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소.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박 비서와 사용인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수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눈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는 하영의 얼굴만이 보였다. 그의 냉소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온 한 사람.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나 분노가 아닌 깊고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당신은 내 부러진 다리만 고쳐준 게 아니오. 당신은 내 부서진 삶을 다시 걷게 만들어줬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절망이라는 이름의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요. 그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재활치료실의 공기는 차가운 금속 냄새와 땀, 그리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다. 박 비서와 사용인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권희수는 오직 자신의 아래에 깔린 차에 고통을 참고 있는 오하영의 얼굴만을 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괜찮소. 나는 당신에게 왕국을 약속할 수는 없소. 하지만 내 남은 모든 생을 바쳐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소. 그러니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나의 의사나 동맹이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의 왕국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전 괜찮아요. 회장님 다리는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영은 어깨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상태를 물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이수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불신의 가시 하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네, 1년 후, 그날 이후 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수는 박 비서에게 명령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용인들에게 무기한 휴가를 주었다. 보안 시스템은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었고 별장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 성벽 안으로 그는 오직 한 사람, 오하영만을 들였다.
권희수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하영 재활과학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치료법은 대한민국 재활의학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역할이었던 환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녀의 역할이었던 의사의 자리에 앉았다. 그는 서툰 손길로 그녀가 다친 어깨에 차가운 찜질팩을 올려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이수와 하영은 별장의 정원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요. 하영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맑고 투명했다. 이수는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아니요, 서재는 그의 유일한 왕국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몰락한 왕이 아닌 여전히 살아있는 지성과 야망을 가진 한 명의 CEO였다. 그는 하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영이 그의 품에 기대며 웃었다. 내 추락은 전부 연극이었소. 이제부터는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는 지난 1년간의 진실을 담담하게, 그러나 분노를 감추지 않은 채 이야기했다. 사촌인 권태민이 어떻게 자신의 사고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재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어떻게 복수를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 차가운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 서로의 부서진 부분을 치유해주며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나의 부서진 다리뿐만 아니라 나의 무너진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분, 나의 의사이자 나의 책사 오하영 선생